2023년 3분기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0.7명,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어. 독일 통일 직후 혼란에 빠져있던 동독의 최저 출산율은 0.77명,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출산율은 0.8명을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낮은 상황이야. 사실상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한 수치지. 2022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라는 말을 들은 미국의 한 교수의 반응이 짤로 만들어져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는데, 평균적으로 한 명의 나이도 낳지 않는 나라, 출생보다 죽음이 더 많은 나라, 밑빠진 독에 380조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나라. 오늘은 인구절벽 벼랑 끝에선 대한민국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하나, 우리나라 출생률이 본격적으로 하향세를 타기 시작한 건 2015년부터야. 그전까지는 출생아의 수가 44만 명에서 50만 명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했는데 2016년부터 내리막길을 타기 시작하더니 작년에는 25만 명이 태어났고 올해 예상 출생아 수는 24만 명으로 8년 만에 20만 명, 그러니까 40%가 감소한 셈이야.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는 14세기 유럽에서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보다 심각한 재앙적 수준이라고까지 표현했어. 더불어 2060년대 후반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3,5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인구 추계를 인용하면서 이대로라면 한국은 경제 위기는 물론 현재 합계 출산율이 1.8명 수준인 북한에게 침공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지. 저출생이 지속된다면 뭐 다들 잘 알겠지만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고 내수 시장이 급격히 축소될 거야. 지방은 소멸되고 급격한 초고령화로 노동 인력이 감소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밖에 없어.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제대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지. 이를 두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국가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거라며 왜 애를 낳지 않냐고 질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걸까? 둘, 저출생은 복잡 다단한 문제야. 우선 청년들의 코호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코호트란 같은 시기를 살아가면서 공통된 특성이나 경험을 공유한 집단을 뜻하는데 현재 2030 세대를 살펴보면 유년 시절 IMF 외환위기를 시작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전세가 폭등, 코로나19 팬데믹까지 너무 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왔어. 게다가 지금의 청년들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목표로 어린 시절부터 과도한 경쟁을 하며 성장했어. 그 고됨을 알기 때문에 이런 경쟁 사회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있을 거야. 반면 오히려 보상심리로 내 아이만큼은 최고로 키우겠다, 최고의 지원을 하면서 키우겠다는 마음도 있을 수 있어. 그러다 보니 여러 명 낳기보다 한 명만 낳아서 투자하겠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왜 불황에도 키즈 상품만큼은 프리미엄 시장이 성장한다고들 하잖아. 그런가 하면 출산을 하는 것이 여성에게 득보다는 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출산을 망설이는 거기도 해. 아무래도 가사노동과 육아 과정에서 여성 부담이 클 수밖에 없잖아. 주변에서 육아휴직을 보장받지 못하고 퇴사해 경력 단절을 겪는 경우도 그동안 많이 봐왔어. 경쟁 사회에서 힘겹게 쌓아왔던 커리어가 한순간에 사라지는데 그걸 포기하는 게 쉽지는 않지. 더군다나 일과 병행하며 동시에 아이를 잘 키워내는 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니잖아. 집에서는 회사원, 회사에서는 아이 엄마로 죄인 취급을 받는다는 어떤 말이 생각나네. 뭐 이런 이유로 출산을 망설이고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는 데다가 대한민국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들 하더라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기도 할 뿐더러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자리가 부족해서 출산과 동시에 대기를 걸어둬도 못 가는 경우가 많대. 또 요즘 많이 이야기 나오는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붕괴 등도 있어. 샤넬, 롤렉스 같은 명품 사려고 오픈런 하는 것도 기괴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하다하다 소아과도 오픈런을 한다고 해. 소아과 진료를 보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지 않으면 힘들 정도로 의사의 수가 부족하다는데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돈을 더 내고 진료 예약하는 것마저도 쉽지 않은 세상이야. 또 카페나 식당에서 노키즈존이라고 아이 동반 손님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한동안 떠들썩하기도 했었지. 초저출산을 극복하겠다며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노키즈존 영업이 성행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두고 미국 CNN 방송에서 보도하기도 했었어. 셋, 이렇게 출산 양육 인프라가 부족한 대한민국, 17년간 저출산 대응하겠다면서 무려 380조 원 이상을 투입했는데도 계속 출산율이 하락 중이야. 저출산 대책이 본질을 비켜나갔다는 거겠지. 서울시, 성남시는 올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미혼 남녀 만남을 주선하는 미팅을 만들겠다고 했다가 문매를 맞았어. 이런 식의 예산 낭비가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 지난 6일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생 현상과 원인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 사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남성의 비율이 매우 높지.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여성들이 애 낳고 키울 마음을 먹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좋은 대책이 나오려나 몰라. 물론 저출생 문제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야. 개발도상국 일부 몇 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가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거든. 심지어는 북한도 저출생 문제에 직면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1년 만에 전국 어머니 대회를 열어 출생률 감소를 막아야 한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어. 일본은 32조 규모의 예산을 마련해 저출생 문제에 집중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이야. 소득 제한 없이 고등학생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대학 수업료를 무상화할 예정이라고 해.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지난 3월에는 여러 가지 저출산 대책을 내놨는데 전문가들은 판에 박힌 정책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어. 또한 성평등 정책을 저출생 정책으로 삼아 효과를 본 다른 나라들과 달리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서는 성평등이 아예 실종됐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정치권은 성별 갈등을 부추기는 정책을 선거 전략으로 내놓기까지 했었어. 눈앞의 정치적 이해만 계산해 차별과 혐오 현상은 더욱 심화됐어. 성평등 사회에 대한 구상이 빠진 대책은 여성에게 부담을 지우는 출산 장려 정책에 그쳐 도리어 반감을 부를 수도 있어. 대한민국 출산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고.